자, 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사 두 번째 시간, 사회사 이제 가족제도부터 해서 남아있는 주제들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사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가족제도예요. 가족제도. 가족제도는 큰 틀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고려와 조선 후기를 구별하십시오. 고려와 조선 후기. 지금 조선 전기는 일단 빼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고려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점을 갖다 마지막에 잡을 거예요. 일단은 고려랑 조선 후기를 갖다가 구별하고, 고려는 있죠. 상대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아직까지는 있죠. 가족 내에서 높은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성리학적 질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잡으시고 고려와 있죠. 조선 후기를 갖다 구별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고려는 원리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종래 전통의 가족 질서, 남녀 평등. 종래 전통의 가족 질서 하면 신라에서 유래된 높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가 신석기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신석기 모계 중심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아요. 그 극단적 증거가 뭐냐면은 여왕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5000년 역사상 여왕은 신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의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고려로 연결이 돼서 남녀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시기, 그게 이제 고려 조선 전기이다.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제사와 상속과 관련된 흔적들을 갖다 보면은 불교, 도교 등의 영향을 받는 제사 방식이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 방식에 의하면 제사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재산도 균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남녀가 상대적으로 평등하니까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균등하게 있죠. 제사를 지내고 상속도 균등하게 받던 시기, 그게 바로 이제 고려 조선 전기까지라고 보면 돼요.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윤회봉사. 근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확 변해요. 성리학적 그 종법 질서, 남성 중에서도 큰 아들 중심의 가족 질서가 있죠. 형성되는 게 조선 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제사도 큰 아들, 장자를 중심으로 그 제사를 독점하게 되고요. 상속도 장자를 중심으로 상속이 독점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묘, 얘들 정통성 중시하는 때죠. 그래가지고 이 가묘 설치해서 이제 4대조까지 이제 제사를 갖다 엄격하게 치르는 게 이제 일반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름 양반 집안이라 하는 데는 4대조 있죠.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갖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과 남녀 차별 관련해서 고려 같은 경우는 남녀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죠.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이거를 갖다 남기 여가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장가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가가 바로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를 갖다 장가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대릴사회제죠. 그리고 이 대릴사회제를 갖다 한자로 표현하면 서자를 써요. 서자. 그러니까 서류 부가운 솔서제 서자 들어가는 결혼 풍속들이 지금 대리사회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가는 친녕제도라는 제도로 바뀌게 돼요. 친녕제도. 친녕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집에 오면 있죠. 시부모님들이 아주 반겨주는 모습을 친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친녕제도, 여자가 이제 시가로 가는 거를 갖다 시댁으로 가는 거를 친녕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친녕이라는 말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조선 후기에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댁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왜 반가워하냐면 종보다도 더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여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가혹한 거죠. 그게 이제 친녕제도예요. 친녕제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는 보시면 있죠. 남녀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여자도 가호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호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버리면 있죠.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워요. 여성의 재가가 뭐 권장되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근데 뭐 여성이 재가했다고 그 후손들이 어떤 법적, 그 여자가 어떤 법적 피해를 보는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은 조선 전기부터 재가녀 자손을 갖다 차별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죠. 재가녀 자손은 있죠. 과거의 응시를 갖다 못하도록 합니다. 문과뿐만 아니라 무과도 응시를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 보겠습니다. 족보를 학문화시킨 게 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려 남녀가 평등하던 시기에는 족보에 자녀들을 기록할 때 아들, 딸 안 가리고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갖다 해버려요. 근데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가 정착되는 조선 후기로 가면 있죠. 족보에 남자들을 먼저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또 고려 때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외손주도 족보에 기록을 하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외손은 족보에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딸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손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려 때까지는 있죠. 양자를 입양을 안 하고 딸이라든지 외손자가 제사를 갖다 지내요. 남녀가 평등하던 시기니까.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버리면 있죠. 무조건 양자를 입양해요. 그러니까 딸만 있고 외손자만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양자를 입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선 후기. 철저하게 이제 남성 중심의 이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고려와 우리 이제 조선 후기를 갖다가 고려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리고 조선 후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내용들을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특이점들 살펴볼 거예요. 이미 우리 학위 정치사에서 확인했는데 고려에서는 있죠. 왕실, 종친 내에서 근친혼들이 유행을 했어요. 사촌혼,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행제들끼리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선왕 때 있지 않습니까? 보기교세에서 야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면서 있죠. 재상지종해서 왕가 사람들은 고려의 유명한 재상가분들이랑 결혼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살짝 감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의 궁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신랑을 처가로 데려오는 있죠. 그러니까 조혼 제도가 또 유행하기도 했어요. 어린 신랑을 대리사회로서 데려온다고 해서 뭐 예서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 요게 좀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받으시고요. 조선전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고려와 조선 후기를 갖다 구별하고 조선전기는 고려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근데 조선전기가 고려랑 비슷한데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이 하나가 여성 재가 금지와 적서차별이에요. 여성 재가 금지와 적서차별은 일종의 여성차별이에요. 여성차별, 남녀차별이에요. 남녀차별은 원래는 있죠. 요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남녀차별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에 등장했어요. 조선 전기는 고려랑 비슷하게 남녀가 평등하던, 상대적으로 평등하던 시기인데 이상하게 조선 전기에 남녀를 차별하는 두 가지 규정이 나왔어. 이 두 가지 규정이 누구의 유래를 두고 있냐면 둘 다 태종이요. 태종 이방원이요. 이방원이가 있지 않습니까? 방석이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해서 적서차별을 갖다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아직 시작될 시기가 아닌데. 그 다음에 방석이 엄마, 신모광후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방석이 엄마를 갖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재가녀라고 기억을 하세요. 원래는 재가녀 아니에요. 둘째 부인이에요. 근데 재가녀라고 기억을 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뒤끝 있는 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방석이와 방석이 엄마에 대한 뒤끝을 풀기 위해서 적서차별과 재가녀 차별을 갖다가 원래는 조선 후기 시작되어야 되는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가족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모두 고르면 지금은 남자가 장가들면 여자 집에 거주. 자, 여자 집에 거주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고려의 가족 문화, 고려의 가족 문화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뭐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 때 남녀가 평등하던,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서 살던 요 시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시기 때 가족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근데 요걸 보고 이게 근데 고려인지 조선전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고려 조선전기를 구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로 어쩌다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고려와 조선전기 그리고 고려 조선 후기를 갖다 구별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십시오. 자, 제사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다. 고려라든지 조선전기 이런 분위기였다고 했어요. 윤회봉사. 그 다음에 북의 위주의 족보를 편찬하여 동성마을이 이루어졌다. 자, 북의 아빠 중심의 족보, 외손들은 이제 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성마을이 조선 후기에 형성된다고 했어요. 양반들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 양반들이 동성마을, 양반들이 모여서 사는, 진해 친척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을 갖다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 X. 그 다음에 태어난 차례대로 호족의 기재, 남녀차별하지 않았다. 고려 조선전기 맞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의 제사를 지냈다. 고려 조선전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니은번 빼고는 전부 다 맞는 선지죠. 요 내용만 보고는 고려인지 조선전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나중에 문학사 공부하고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을 알게 되면은 이게 고려 거라는 거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고려 조선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별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고려와 조선전기를 구별하는 문제는 잘 등장을 안 합니다. 등장하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차별 있지 않습니까? 적서차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재간여차별 그 두 개 포인트로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와 의례. 자, 조선전기에 있죠.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이제 윤리 질서, 유교 윤리 질서가 이제 정립되는 모습을 우리가 정치사에서 다 봤어. 이게 이제 정치사 쪽으로도 중앙집권이랑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에서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세종 때 삼강행실도 군신, 부자, 부부의 어떤 이제 모범 사례들을 그림과 글로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작품으로 효행록 나왔는데 이건 좀 지엽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는 국가의 5가지 예법, 국가의 주요 행사에 대한 예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5가지 다 영은 바보라고 했어요. 근데 국가적 차원의 예법, 굴례라든지 혹은 사신이 왔을 때 빌례라든지 요런 예법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륜행실도. 자, 원래는 3강 5륜에서 유교적 덕목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 5가지 중에 3개를 챙겼어. 2가지 빠진 거를 나중에 중종, 지읒지읒에서 조광조의 시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 시기와 중종 때 이륜행실도 장유와 붕우, 장유는 어른과 아이, 그리고 붕우는 친구 간에 훌륭한 사례들을 갖다 담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종 때 이제 조광조가 잔소리해서 이륜이 빠졌습니다. 채웁시다 해가지고 이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삼강행실도 국조례, 이륜행실도 정리해 주십시오. 밑에 거는 무시하십시오. 이런 거 외우면 손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학과 조선 후기 있지 않습니까? 예학이 발전되게 돼요. 예학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교적인 예를 학문적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학문적. 그래서 이제 이 예학과 관련된 활동이 뭐냐면 수학, 주자가 쓴 수학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의 수신서 열심히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묘, 얘들 정통성 세우는 거 좋아해. 그래서 이제 지네 집이 어디서 뻗어나왔다는 걸, 정통성이 있는 가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모습 보여줘요. 이런 거 예법 좋아하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자가래는 주자가 쓴 집안의 예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이 예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조선 중기에 시작이 됐고,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한층 더 심화돼서 있죠. 예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 가면 신분제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신분제가 무너지면 양반들은 그 예전 질서에 대한 향수, 예전 기득권을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학을 갖다 조선 후기에 더 한층 더 강조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우리 향촌사에서 향촌 사림들이 조선 후기 가면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약이라든지 문중서원, 사후 이런 거 막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해 기득권들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얘들이 성리학적 질서를 갖다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예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학문적으로는 이게 더 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학은 쉽게 얘기하면 촉부학이에요. 촉부학. 여러분 촉부 집에 요즘은 없나? 없는 집도 많나? 어쨌든 그냥 다 가짜예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족보로 갖다가 우리 멧돼지호 누구 막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족보학이에요. 족보학. 보학이에요. 보학. 양반의 이제 문벌제도를 강화하고 혼인이나 이제 붕당의 기준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서 딱 외워야 되는 키워드는 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족보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존 가장 오래된 족보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요까지는 이해고 성종 때 안동권씨 성화보 요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성종. 우리 이제 M자 마크에서 요 마지막 요 성종 있죠. 성종 때 안동권씨 성화보 요게 현존 최고 족보입니다. 이 이전 고려시대 때도 족보가 있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없어. 이게 가장 오래된 족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려시대 때 족보가 유행했던 거는 조선시대라면 있죠. 그 다음에 족보가 일반화됐던 게 조선시대라면 자 고려시대 때는 성씨가 일반화된 시기예요. 여기서 성 없고 본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 김영 김씨 이런 본관이라는 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신라 때까지만 해도 성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귀족들밖에 없어요. 귀족. 그런데 이제 이 성이 언제 일반화됐냐면 고려 때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건의 사성정책 기억납니까? 왕건의 사성정책. 왕건이 신하들한테 공이 많은 신하들한테 성을 나눠줘요. 그게 사사하다 사자 해가지고 사성정책이에요. 요때 이제 왕시성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성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을 갖다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중국성을 쓰거나 아니면 지네가 토착성을 만들어서 쓰고 이러면서 이제 고려 때 성씨가 이제 일반화되게 되는 겁니다. 족보가 일반화되는 거는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성씨가 일반화되는 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에서도 이제 조선 후기의 족보가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촌 사회와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향촌의 자치기고, 향촌에 이제 지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향촌의 질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조직들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고려 때 향촌 공동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향도라는 기구 있어요. 향도. 조선에 여러분 향약 기억나시죠? 향약. 그거랑 이제 비슷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향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은 성격이 변해요. 고려 초랑 고려 후기 때, 고려 초 때는 있죠. 요 향도가 불교적 신앙 조직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륵불은 미래불을 얘기해요. 미래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실 부처님이요. 미륵불 보고 얼른 오라고 기원하는 있죠. 불교 신앙 조직이 원래 향도였어요. 향도. 그래가지고 이제 미륵불 얼른 오라고 있죠. 매향비를 갖다가 맨날 만들던 애예요. 매향비가 뭐냐면 매자가 묻을 매자예요. 묻을 매자. 땅에다 묻다. 향은 있죠. 향나무 향자예요. 향기가 좋은 향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향나무로 갖다가 여러 그루 묻고 있죠. 우리가 향나무로 갖다가 몇 그루 심었습니다 하면서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향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미륵불이 일찍 도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향나무 많이 심고 매향비 세우는 애들, 그게 바로 이제 원래 향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사찰 건립들, 불교 신앙 활동을 갖다 했던 애들. 근데 얘들이 고려 후기로 오면 성격이 좀 바뀌어가지고 있죠. 각 지역에 향촌 농민 공동체로서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지방에서 서로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들을 갖다 돕는 조직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관, 혼, 상제 외울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행사들, 큰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은 성인식, 그리고 혼은 결혼, 상은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런 큰 행사들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야. 자기 가족들로만은 부족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는 조직, 그게 향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향도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냐면 향약이에요. 향약. 조선 향촌의 사림들이 향촌의 주도권을 갖다 장악을 하죠. 그 사림들의 3대 무기가 뭐였어요? V자 기억나죠? 유, 향, 소 기억나죠? 그러니까 제가 향약을 갖다가 밑에다 자리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 유양소라든지 서원은 원래는 원칙은 있죠. 사림들만 참가하는 조직이요. 사림들만의 조직. 근데 이 향약은 사림이 주도해가지고 향촌의 모든 구성원들을 갖다 포괄하는 규율하는 약속이에요.
이 향약이 이제 고려시대 때 향도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림이 중심이 된 향촌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있죠. 향촌의 자치, 규약이 향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약은 뭐냐면 향약은 도시 단위예요. 도시 단위. 그리고 이제 도시 밑에 마을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의 향약 약속이 바로 동약이에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향약이 아주 이제 그 위세를 떨치던 시기이기 때문에 동약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약이 있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조선 후기가 돼버리면 동약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왜 의미를 가지냐면 조선 후기 향약을 갖다가 그 누구야 그러니까 정조가 있죠. 사림들한테 뺏어서 수령한테 줘버려요. 수령한테. 그러면 이제 향약을 빼앗긴 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약은 수령한테 빼앗겼으니까 지네 동네에서라도 지네가 이제 짝 먹기 위해서 지네가 동약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약, 조선 후기 사림들이 이제 동약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호족은 있죠. 요거는 이제 각 가호에 대한 기록이에요. 지금의 가족관계 증명서인가 이거랑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호에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두세를 거두기 위한 그리고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그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호에 대한 기록물. 자. 뭐 조선은 뭐 3년마다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호가 있으면 그 호주, 조선은 이제 정통성, 중심을 중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먼저 호주에 대해 기록이에요. 거주지가 어디고, 성, 본관, 직업이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씩 상식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호주가 어디서 뻗어나왔나, 정통성 중요하던 시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모, 중조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주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고 이름이 뭐다 나이가 뭐다 이런 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 세금을 걷기 위한 거니까 여성도 기록되어 있고 노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촌에 대해서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어떤 이제 통제 규율을 갖다 만들기도 했어요. 향약이라든지 뭐 향도 이런 걸 갖다 통해 가지고.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왕도 이 향촌을 자기가 직접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이 향촌을 갖다 통제하기 위한 제도들을 발전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고려까지만 해도 향촌의 수령조차도 파견하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욕심들을 갖다가 뭐 크게 내지는 못했다면 조선 전기가 되면 100% 수령이 파견되는 시기거든요. 그럼 왕들이 본격적으로 이 향촌 사회를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제도들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제도들 중 하나가 이제 호패법이에요. 주민등록증 제도, 태종이 만들었던 주민등록증 제도. 그 다음에 또 오가작통법, 요거는 세조 때 만들었죠. 가구들, 시골의 가구들을 5개 가구로 묶는 거예요. 5개를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가구에서 뭐 세금을 안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면 이제 5개 가구가 같이 책임을 갖다 지는 거예요. 이 세조가 처음 실시했고요. 조선 후기 가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왜? 조선 후기 가면 조선이 살기 어려워져가지고 백성들이 도망가는 백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숙종이라든지 영조, 왕 이름 외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오가작통법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부곡 그러니까 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오도양계. 그리고 이제 오도양계 밑에 각 급의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부, 목, 군, 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단이에요. 도시단위. 부목, 군, 현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도시단위 밑에는 그냥 무조건 간단하게 초원하면서 이렇게 얼머부려서 대충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 이제 말단 행정구역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 촌을 갖다가 엄밀하게 또 구별하는 거예요. 멸리, 통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단 행정구역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멸리제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 중심지인 읍을 중심으로 멸리해가지고 말단 행정구역을 더 섬세하게 관리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선의 국가의 통제, 향촌에 대한 통제가 이제 조선시대 가면 많이 발전하게 된다. 관련된 문제. 고려의 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 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향소. 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향소. 유향소 얘기하는 거예요. 유향소가 별명이 좀 많습니다. 앞에 유자 빼버리고 향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향청이라고도 불러요. 조선 후기 때는 향청이라고도 또 많이 불립니다. 국사의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이게 수백 년 동안 존재하다 보니까 별칭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향소, 향소는 유향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장제례, 상장 내 여러 가지 이제 의식들을 갖다 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맞고요. 매양활동 등을 하는 불교신앙 조직이다. 향도가 고려 초기 때는 불교신앙 조직이었어요. 고려 전기 후기 안고배라고 그냥 향도에 대해 설명하니까 전기의 성격도 맞죠. 그 다음에 마을 노동력이 동원될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고려 후기 때는 이런 성격들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큰 행사했을 때 도와주는 모습들. 지금 1번이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리고요. 나머지 이제 2, 3, 4번은 전부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제도는 국가에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지제도만큼 막 이렇게 적극적인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제 백성들을 갖다 돌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거의 상식적인 얘기예요. 고대 이래로 있죠. 고려 조선 농본 사회로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번기 자벽을 면제하고 농업의 전령 그리고 이제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하였다.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상식적인 얘기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고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소주제 중에 하나가 황곡이에요. 황곡. 황곡은 구율제도라고도 부릅니다. 구율제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있죠. 불쌍히 여겨서 구하는 제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춘대춘하법 이렇게도 부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환상이라고 해서 곡식을 갖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혹은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자, 이미 우리 이게 왕권 강화 중앙집권화랑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어요.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진대법 기억나시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굴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태조 왕건, 오지랖 넓은 왕건이 흑창이라는 제도를 갖다 또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종이 이 흑창을 갖다 확대시켜서 의창이라는 제도로 또 실시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있지 않습니까? 세종이 또 이 고려의 이제 의창을 개성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근데 세종이 이제 의창을 갖다 실시했는데 세종이 너무 마음씨 좋게 있죠. 백성들한테 뭐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나눠주거나 혹은 또 저리로 나눠주게 돼요. 원곡이 보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돌려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의창미가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이 황곡 업무를 갖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사창제란 걸 실시하게 되는데 사창제는 뭐냐면은 민간에서 황곡 업무를 갖다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근대 있지 않습니까? 사창제가 전부 다 실패해요. 여러 번 실시가 됐어요. 근데 여러 번 다 실패가 돼요. 정근대 조선에서는. 그 정근대 조선의 사창제는 안 중요하다. 나중에 사창제가 엄청 중요해지는 거는 흥선대원군, 개항기 초입부에 흥선대원군이라는 개혁가가 등장할 건데 그 인물이 사창제를 실시하는데 이거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릅니다.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조선 전기에 다른 사람들의 사창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창제라든지 의창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황곡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상평창이라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가 있어요. 고려 때부터 해가지고. 이 기구에 황곡을 갖다 맡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돈놀이하는 상평창에서 황곡 가지고 있죠. 이걸 갖다 세금화시켜서 백성들한테 억지로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갖다 뜯어내는 부작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흥선대원군의 사창제. 그래서 얘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평창 앞서 얘기했죠. 고려 때 처음 설치된 있죠. 고려 성종 때 처음 설치된 상평창은 대도시들에 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세조 때 다시 이제 상평창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보통 왕들은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상평창의 기능을 갖다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평창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황곡 업무 맡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황곡의 배단,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구야? 흥선대원군이 해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빈민들 그리고 이제 아픈 환자들을 갖다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지배계층들을 치료하는 기구도 시험에 고난도에서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 이건 잘 안 나요. 지배계층들은 지네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민층 있지 않습니까? 피지배계층들을 갖다가 이제 위한 의료, 빈민 구제 제도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동구제 해서 암기를 하세요.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뭐 해동성국, 해동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동쪽에 위치한 나라라고 해서 중국에 가지고 해동구제, 구제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가 이제 그 해민국, 그 다음에 이제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이제 구가, 고려 때 보면은 우리 교재 밑에 보면은 구제도감, 구급도감, 구구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구. 그 다음에 제가 제2보예요, 제2보. 그리고 조선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얘들이 이름을 좀 바꾸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기구들이 있어요. 조선에는 보면 해민서라는 게 있고 있죠. 동서활인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연결되진 않지만 또 요거에 대비되는 뭐 구황법 이런 것들을 또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해동구제가 있죠. 고려 때는 어떤 명칭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조선에서는 또 이제 어떤 명칭으로 바뀌게 되나 역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려와 조선의 이제 해동구제를 갖다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해부터 보죠. 해는 특징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경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중요합니다. 개경. 그 다음에 또 얘들은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기구예요. 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보건소랑 좀 비슷해요. 그냥 약을 나눠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평민들에게, 일반 양인들,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기구. 그게 이제 해민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에서는 해민서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그 다음에 이제 동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대비원이라는 기구인데 요거는 이제 개경, 수도의 동쪽, 서쪽 두 곳에 있다고 해서 동서대비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 대비란 단어가 대자대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대자대비. 불교의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아주 오지랖이 넓은 이 있죠. 대자대비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랑자들, 지금으로 치면 뭐야 그러니까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해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하는 정말 오지랖 넓은 기구, 그게 이제 동서대비원이요. 지금으로 치면 노숙자들 수용소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조선으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동서활인서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활인원을 거치는데 원은 살짝 거쳐가지고 무시하시고요. 활인서로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왜? 대자대비가 불교적 색채가 너무 강한데 조선은 이제 억불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 불교적 색깔을 갖다 지우면서 동서활인서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기능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보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종 때 배웠어요. 광종 때. 광종에 있지 않습니까? 자, 빈민들을 갖다 구하기 위한, 구제하기 위한 있죠. 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보는 뭐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있죠. 특정한 목적을 갖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수행했냐면 빈민 구조로 갖다 했던 거예요. 역할이 동서대비원이랑 뭔가 거의 비슷한 데 있죠. 그냥 기금에서 모인 이자로 이런 목적을 갖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광종이 시행했던 이제 제2보.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가면 이 제2보를 개성하는 있지 않습니까? 재생원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름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동구제에서 고려 맨 밑에 보면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런 것들 나오죠. 도감이라는 게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고려가 도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고려 시스템 자체가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임시기구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도병마사도 일종의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임시기구고 있죠. 뭐 대장도감 이런 것도 나오고 교장도감 이런 것도 나오고, 도감이라는 기구 임시기구고 이 도감들이 전부 고려 때 만들어집니다.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국가의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역병이 돌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설치하는 기구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 동, 구, 제 해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갖다 해주시면 돼요.
조선에서는 해, 동, 구가 없죠.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넣자면 조선 전기에 구황법들이 나와요. 구황법. 백성들이 굶어 죽고 가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한 구황법과 관련된 책들이 나와요. 구황전료, 구황찬료 나와요. 이거는 뭐 굳이 빈민구제라고 연결을 사회제도라고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짝을 맞추자면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짝을 맞추다면 구황전료, 구황찬료 같은 책들이 조선전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해동, 구제, 구색을 갖다 같이 넣어서 맞춰주십시오. 구황전료, 구황찬료도 요즘 이제 한금에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면서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될 확률이 계속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출시되고 있고요. 같이 끼워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 잠시만요. 약간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자, 이거 좀 연결해 주십시오. 자, 문제 풀어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가 듣건데 쓸데없는 얘기들 쭉 살아보면 쓸데없는 얘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키워드를 갖다 여러분 뽑아내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가에 대한 제도인데 그 가 제도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설치하였다 나와 있죠. 이거 보고 순진한 학생들은 흑창이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제도를 갖다 물어볼 때 그 제도의 이름을 갖다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물어볼 때 그 인물 이름을 안 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보면 있죠. 이 제도에서 쌀 1만석을 보태서 그 이름을 뭐뭐로 바꾸도록 해라. 흑창이 업그레이드된 거죠.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종 때 의창 얘기하는 거예요. 의창.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이제 임시기구였다. 요거는 이제 구급도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급도감이랑 구제도감 지금 구별하지 마세요. 고난도로 가면 구별하는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큰 뭔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구구가 등장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대고 환자를 치료하였다. 동서대비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흉년에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들을 빌려주었다. 이거 의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창 3번. 그 다음에 국학에 설치되어 관악진흥책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였다.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양영고라는 국학에 이제 장학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줬다. 약을 나눠줬으니까 이건 해민국이 되는 거예요. 해민국이. 고려니까 해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민서는 세조 때 설치돼서 해민서. 세조가 서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동서활인서도 세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제도 우리 이제 정리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을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설치됐는지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사회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까다로운데 회동, 구제만 이제 잘 구별하시면 있죠. 우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암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사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법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제는 이제 큰 흐름을 잡으면 일단은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법체계가 아직 정립되기 이전이다. 이렇게 캐릭터를 잡으세요. 그리고 조선 가면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죠. 우리 법제도가 이제 완비되고 성숙해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고려 때는 특징이 뭐냐면 있죠. 우리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률 조금 참고한 법이 있었는데 이게 완성된 법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법이 아니에요. 대부분 관습법을 갖다 이용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법제의 특징입니다. 민법도 대체로 관습법. 그 다음에 좀 특이한 형벌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귀족들에 대한 특권적 형벌, 귀양형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려도 있지 않습니까? 유교반, 불교반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적 어떤 이제 그 의식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부모가 상을 당하거나 노모를 복령하는 경우 형을 집행을 보류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있거나 노모를 복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있지 않습니까? 형을 갖다 보류해 주거나 이렇게 이제 감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식으로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고려는 아직까지 이제 법체계가 정비되기 이전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 이제 법체계가 이제 정비돼 가는 거예요. 이 법체계의 이제 정비 과정에서 주인공은 뭐냐면 조선 전기의 조경경이 등장하면서 경국대전에서 법체제가 이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경국대전. 그리고 이제 조는 있지 않습니까? 조선 경국전이라고 해서 조선 최초의 사참법전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정도전이 만든 겁니다. 정도전에서도 우리 이미 한번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조선 경국전이 시작이고 이게 완성이라면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있지 않습니까? 육전 체제를 갖다 부각시킨 경제육전이라는 책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육전은 태조 때 조준이라는 인물, 우리 태조 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준이라는 인물이 쓴 법전으로서 요거는 최초의 공식 성문 통일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얘보다 얘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경국대전을 갖다가 많이 이제 부각을 갖다 시키죠. 하지만 이제 경제육전도 최초에 있죠. 공식적인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이제 통일법전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육전, 경국대전, 조선경국전. 요게 조선전기 3대 법전이에요. 3대 법전. 얘들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 얘들 구별하는 문제도 막 나옵니다. 나중 가면 요 두 개는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요 둘이가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요 두 개는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구별하는 팁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걸 구별하려면 일단은 얘들부터 먼저 잡아놔야 돼요. 3대 법전은. 자,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이제 경국대전이에요.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 법과 명의법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죠. 안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전 체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유교적 통치 질서를 완비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육전 체제 틀이 잡히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육전 체제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보시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하면 뭐 형사법, 민사법 이런 거를 상상하는 데 있죠. 얘들은 헌법에 가까워요. 헌법. 오늘날의 헌법. 헌법에 보시면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성이라든지 그 나라 시스템 같은 게 담겨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요. 조선의 이제 기본적인 그 정치 체제를 갖다 육전, 2호 예병 현공 6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업무를 갖다 분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이라든지 노비라든지 민사에 관한 법률은 있죠. 계략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성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파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뭐 관습법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법을 갖다 빌려서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국대전은 조선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치 체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경경을 통해서 조선의 이제 법전 체제가 정비돼 가는 모습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가서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전도 따라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쏙 대대해가지고 조선 후기 3대 법전이 등장하게 돼요. 요 6개 법선, 조선 전기, 조경경, 조선 후기 쏙 대대. 얘들을 순서를 잡고 구별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들입니다. 자, 쏙쏙쏙 시리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영조 때예요. 영조 때. 영조 때 기존 이제 경국대전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0~300년 정도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새로운 이제 법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폐지된 법들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조가 새롭게 조선 후기의 법전을 갖다 한번 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경국대전을 보완한 쏙대전, 속편 시리즈, 경국대전의 속편 시리즈, 쏙대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쏙대전의 특징 중 하나가 가혹한 형벌 폐지, 사형 삼심제, 영조가 세종 따라한 거죠. 세종 따라한 거. 그리고 또 요거는 또 탕평 정치의 그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눈에 싸우더라도 좀 살살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조 때 또 하나의 법전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정조가 통통한 편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조 때 뭐 쏙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법전을 쓴 거예요. 뭐 이런 거 의미 없어. 그러니까 통통한 편인 정조가 통편을 썼다. 대전 통편. 그리고 자, 그 개항기 초기에 개혁가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 아저씨 자주 나오죠.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 인물이 대전 해통이라는 책을 다시 쓰게 돼요. 통편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해통 이렇게 부릅니다. 대전 통편과 해통을 바꿔가지고 오답이 많이 구성이 돼요. 얘는 이름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잘 학생들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는 이름이 뭔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돼요. 정조는 통통한 편,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히읗 해가지고 해통. 흥선대원군 히읗, 해통에 히읗 해가지고 연결해 주십시오. 대전 통편을 보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조경경 쏙대들을 여러분 잘 구별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법제의 특징 보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부를 완성하려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법은 있죠. 잘못한 사람 벌 주는 법이에요. 경국대전에서는 소략 간단하게만 서술했다고 했어요. 근데 형법이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행태로 되게 복잡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원래 자세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국대전은 대충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률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명나라 법률을 갖다 적용합니다. 대명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있죠. 대부분 아직까지도 간습법, 그러니까 간습법. 그리고 이제 이 민법과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슈가 됐던 주제들이 달라져요.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걸요. 그러니까 조선전기 민사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영역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있죠.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산송. 이제 조선 후기는 사람들이 노비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비 소송 대신 산송, 명당짜리 소송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소송을 담당했던 기구가 둘 다 장례원이요. 조선전기에 노비를 담당하던 장례원. 장례원은 원래 노비 담당 기구예요. 그런데 이 기구가 조선전기 노비 소송을 담당해서 엄청나게 팽창해 있었어요. 팽창해 있는데 조선 후기가 하니까 사람들이 노비 소송을 안 해. 안 하는데 갑자기 산송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례원이 산송을 맡게 돼요. 여러분이 공무원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이 됐다 쳐. 그러니까 혹은 또 뭐야 그러니까 어떤 기구가 있지? 아니 그래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이 됐어. 근데 우정사업본부가 망할 수도 있어요.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없어져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직업이에요. 만약에 우정사업본부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돼요. 직렬은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계리직에서 바뀔 거지만 뭐 이제 막 잘리거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노비소송 담당하는 애들이 노비소송이 없어져서 장례원이 없어진 게 아니야. 새로운 이제 산송을 갖다 맡게 된 거예요.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 나중에 공사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공고문 같은 게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공사로 지원할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모으는 공지문 이런 것들이 와요. 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두직급인가 승진해서 넘어가게 돼요. 두직급인가 승진을 해서 넘어가고 월급도 상당히 늘어나요. 근데 제가 이제 김해 있을 때 김해 당시 경전철 그 공사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그 보니까 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두직급 승진해가지고 과장인가 이까지 승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월급이 거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지고 제가 되게 혹해서 되게 괜찮네 해서 저 아시는 분이랑 그리고 이제 제 위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괜찮지 않냐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다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가면은 당장은 월급이 올라가서 좋지만 나중 가면 후회할 거라고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공무원이 있으면서 네가 더 승진해서 나중에 이제 과장이라든지 국장까지 승진을 하게 되면은 은퇴할 때쯤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욕심내서 가지 말고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그런 데 가는 거라고. 왜냐면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공사 같은 게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공무원은 뭐 조직이 없어지면 다른 직렬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옮겨가게 되는데 공사 같은 거는 그런 신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준공무원 수준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공무원처럼 탄탄하게 철밥통으로는 이렇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월급 보고 좀 놀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초봉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생활해 보면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상속은 뭐 이제 주로 이제 종법이라고 해서 가족 내 질서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대표적인 사법기구.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도사 공부하면서 다 들어봤어. 세원부, 그리고 이제 의금부, 왕직 속의 사법기구죠. 그 다음에 이제 형조는 6조 중에 형벌을 갖다 담당하는 기구. 그리고 한성부, 요거는 있죠. 서울시청인데 지방관들이 기본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원은 뭐 노비소송, 산송 담당했던 기구. 그리고 이제 지방관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관찰사, 수령이 사법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모습들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정근대
사법제도의 법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자제예요. 연자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이웃 그리고 그 마을의 수령까지도 같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연자제예요. 연자제.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뭐 노비 사용 금지 그리고 엄격한 가혹한 형벌 금지 사형시 3심제 요거 누구야? 그러니까 누가 따라했지? 그 용조가 따라했던 요런 이제 법들 제도를 펼쳤고 그리고 용조 이제 따라하는 모습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신급제는 지금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려와 조선의 법률 체제의 공통점 보시면 자 반역 불효 등이 있죠. 유교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들을 갖다 강상제라 불러요. 강상제.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런 이제 가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범한 죄들을 갖다 강상제라 부르고 이런 범죄들은 연자제로 다스립니다. 고려 조선 모두 유교의 영향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전부 엄격하게 다스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에 있어서는 고려도 조선도 기본적으로 이제 관습법 따릅니다. 관습법. 그리고 이제 고려도 조선도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처벌이 신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귀양 같은 이런 형벌도 있었죠. 특권적 형벌.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처벌들이 이제 다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양반을 갖다 엉덩이 까서 이제 곤장 때리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전이 편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 법전 편찬 순서로 갖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조, 경경, 속대대인데 지금 4개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만나봅시다. 경국대전, 조선 전기 거, 그 다음에 속, 대, 대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조, 조경경이면 조경경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경 경제육전 경국대전 맞고 그 다음에 쏙대대인데 지금 요 둘이 바뀌었네.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쏙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경경 쏙대대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순서 잡고 그 다음에 이 법전들을 갖다 또 구별할지 알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회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쉬었다 이제 사회사와 관련된 문제들 들어가도록 할게요.